일본 한 가정의 저녁 식사 시간, 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으로 한국 아이돌 세븐틴의 공연을 보고 있는 한 소녀. 식탁에 있는 할아버지는 밥상머리 앞에서 어디 한국 거를 보냐며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소녀는 놀랐지만 할아버지한테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아키코입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도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저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제 또래의 세대가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잖아요. 저의 한국 사랑은 뜬금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TV에 나오는 한류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를 보고 푹 빠져들게 되었죠. 저는 세븐틴의 음악을 듣고 잡지를 읽으며 친구에게 같이 사진을 봐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졸라 오사카의 한인타운에 방문해 한국식 디저트를 먹기도 했어요. 얼마 전엔 세븐틴 앨범 발매 기념 서울 콘서트에 당첨돼 뛸 듯이 기뻤는데 할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콘서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아이돌의 음악은 음악성도 없고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하시면서 그저 잘생긴 외모와 이부장한 외모로 포장한 반짝이라며 비난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성에 감탄해서 취해 있는데 그런 어른들의 비열한 말들은 그저 일본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감에 차 있는 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일본이 이러지 않고 세계를 열광시켰다면서 몇십 년 전 향수에 빠져서 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일본이 그렇게 세계를 열광시켰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길거리에 나가만 봐도 일본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왜소하거든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열광시켰을 리 없잖아요. 저의 이런 생각에 어머니는 할아버지께선 일본의 경제가 대단했고 미국과 대등한 경제 강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며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 엄마가 좋거든요. 제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음반이나 사진, 아이돌이 찍힌 물건을 사는 덕질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저의 덕질을 후원해주고 계시거든요. 세븐틴의 콘서트에 못 간 날 저는 몸살이 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죠. 엄마는 그런 저를 위해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한국 음악을 좋아하면서 한국 음식까지 찾아서 먹게 되었는데 떡볶이나 김밥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삼계탕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느 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다 먹고 나서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최근 일본의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75%가 한국을 좋아하고 답했다는 뉴스였어요. 할아버지는 혀끝을 찌찌하시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이 할아버지의 심경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는 BTS 음악을 틀며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보고 실제 한국에서 대화하는 느낌을 그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인터뷰를 한 기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뉴스는 곧 이 말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는데요.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677개, 일본 대학 중 342개 학교에서 1만 명 이상이 한국어 과목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NHK 어학교재의 매출 순위를 보면 4위, 8위, 12위가 한글 공부와 관련된 교재였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저 말이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친구와 휴대폰으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종종 한국어를 써요. 현재 MZ세대의 일본인들은 꿀잼, 신쿵,
멘붕처럼 한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크크나 흐처럼 웃음소리를 표현한 자음까지도 막 쓰거든요. 하지만 뉴스를 들은 할아버지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족이 다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얼른 집어 다시 텔레비전을 켜려고 했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으시며 지금은 좀 꺼두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왜 온 가족이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드디어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딱 저희 학년부터 가능했어요. 학교에서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압도적인 숫자의 학교에서는 한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기쁜 소식을 울먹울먹하며 전했답니다. 엄마는 제보에 뽀뽀해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키코가 드디어 소원을 풀겠구나 하시며 여행 준비를 잘해보자고 하셨어요. 수학여행은 2달 뒤인데 저는 그동안 한국말을 많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2달만 한국어 어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짐작하셨다시피 저희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할아버지에게 비밀이었어요. 한국이 아닌 오키나와로 간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에게 말하면 저는 여행을 못 가게 될 게 뻔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있는 식탁에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갑자기 너 요즘 학교에서 늦게 오는구나. 무슨 일 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할아버지, 요즘 한국어 배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발음이 약간 어렵거든요. 학원 수업 끝나고 1시간씩 자습하고 온다고 더 늦어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셨고 할아버지는 수저를 놓으시고 고개를 숙인 채 구구름만 보셨죠. 말실수를 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도 한국 수학여행은 꼭 가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발 보내달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밥을 그만 드시고 방으로 말없이 가버리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계속 할아버지를 속이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아시게 된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할아버지와의 불편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할아버지가 저녁에 종종 드시는 대추차를 타서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창 밖을 보고 계셨고 제가 들어가니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반응과 달랐어요. 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실 것만 같았는데 의외로 차분한 언성으로 저보고 테이블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요즘 한국이 어떤지 많이 찾아보셨다고 해요. 당신이 젊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은 참 볼품없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인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한국은 발전을 거듭한 대신 일본은 멈춰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 사이 한국은 문화까지 발전하는 게 보이셨대요. 특히 윤사마라 불리는 한국 배우 배용준이 일본 아줌마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한계에 부딪혀 몇 년간 자가복제 시스템 속에서 발전 없이 비슷한 내용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아이돌을 포함한 드라마까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몇 년 전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 이유도 한류 덕이라고 하셨어요. 일본 방송의 주된 분위기가 무기력함인데 반해 한국 방송은 매번 놀랍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단지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어 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90년대 한국에 일을 하러 잠시 갔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이 너무 심해서 식당에 가도 일본 사람이라며 밥을 주지 않고 무시받은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 반일 감정 이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 혹시라도 수학여행을 가면 나쁜 일을 경험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수학여행 후 일본인을 나쁘게 대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앞으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줄이고 일본 문화를 지키는 데도 힘써 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염수 방출로 뭔가 예민해진 가운데 한국에서 또 일을 냈잖아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던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메달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일본 내에서도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래도 축구는 일본이 잘한다였는데 얼마 전 있던 일본과 한국의 결승전에서 2대1로 지고 말았거든요. 일본 내부에서도 점점 한국에 밀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진중한 약속을 하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할까? 할아버지 말씀대로 한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일까?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은 방송에서 보던 대로 어마어마했어요. 팬데믹 이후 수학여행이라 공항에는 한국 언론사들도 많이 왔었죠. 저와 반 친구들은 왠지 손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웃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곧 제가 다니는 학교와 자매학교인 고등학교에 가서 참관 수업을 받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진안, 마이산,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을 여행했어요. 여행 내내 제가 본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으로 인정해 주었죠. 친절한 배려도 많았어요. 호텔 조식에서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들른 어떤 햄버거 가게에 들렀을 때 한쪽 테이블에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해 열띤 토론이 있는 걸 들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일본어로 조용하게 메뉴 주문을 하니 오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러 멈춰주기까지 했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라는 목적 때문에 비록 아이돌 스타를 만나진 못했지만 한국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넷플릭스에 보던 한국의 모습과 똑같았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만 인물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 시내를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역시 육지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하고 와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하고 있어요. 어학원을 다니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드라마로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넷플릭스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위기를 느낀 일본 배우인 사토 타케로는 콘텐츠 강국이었던 일본이 왜 한국처럼 못 만드냐. 한국을 이젠 배워야 할 신세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반일 감정을 못 느끼고 왔다는 제 말을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갈수록 한국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또 세대 차이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약간은 편해진 상태의 세대 갈등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 한 집에 한국에 대해 존경하는 사람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일본 가정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씩 좁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땐 세븐틴의 콘서트도 보고 종로의 유명한 삼계탕 집도 찾아가 볼 겁니다.
방송국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고 싶기도 합니다. 저희 경험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과 한국의 분위기를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폄하한 일본에서 한국의 인기가 이렇게나 높은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그만큼 문화의 힘이 크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경기는 중요한 경기인데 내 인생은 망했어. 한국에는 오지 않았어야 했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프랑스 여자 배드민턴 선수가 한국에 오자마자 귀중품과 배드민턴, 라켓이 들어있는 물건을 모두 소매치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울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과연 이 선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셀레나입니다. 전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제 모험이 시작되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 엔진을 윙윙거리는 소리가 안전벨트 표시 등이 꺼지는 부드러운 벨소리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광활한 서울이 눈앞에 펼쳐졌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초록빛과 어우러진 거대한 도시 풍경과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구불구불한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거대한 규모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공기는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기술과 효율성의 완벽한 조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을 걷다 보니 언어의 불협화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외하는 가족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저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행에 열중하는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갓 내린 커피 향이 한국 음식의 향과 어우러져 퍼져나갔어요.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가 생각나서인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간단히 무언가를 먹기로 결심하고 곧 한국 전통 요리인 비빔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맛에 살짝 단맛이 가미된 비빔밥의 맛은 제 입맛을 즐겁게 폭발시켰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앞으로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준비하며 일정표를 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배드민턴 대회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도 최대한 많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익숙한 배드민턴 가방과 여행 가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서서히 멈추자 무거운 침묵이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여행 가방이 정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권, 신분증, 배드민턴 장비,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던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없이 어떻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이나 여권 없이 외국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번 대회에는 우승을 해야 랭킹도 상승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혹시나 제 여행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공항 분실물 접수처로 다가갔습니다. 친절한 얼굴의 젊은 여성 직원이 제 여행 가방을 설명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난당한 것일 수 있으니 공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인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필수품도 없이 낯선 땅에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간신히 알아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씨라고 소개하며 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행 가방을 급히 가져가는 일행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고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는 것 같았고 그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어를 많이 다니기에 저는 어느 정도 어느 나라 말인지는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그들이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 무리의 일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저에게 이야기만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웠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저에게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공항 경찰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이 씨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제 소지품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경찰의 인상적인 효율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CCTV 영상을 불러와 소매치기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이 씨는 제 곁에서 통역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꼭 찾아서 대회를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돌아가야 하나의 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CCTV에 포착하고 동선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삭막한 환경은 공항의 활기찬 느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벽면은 안전과 경각심을 고취하는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죠. 경찰관들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들은 꼭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씨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균 키에 꽤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인상이 매우 온화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씨는 웃으며 몇 년 전 파리에서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렸는데 친절한 프랑스인이 도와줬어요. 그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안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모두 돕고 살아야 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친절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최근에는 흉흉한 기사와 나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훈훈한 일도 있다니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전 그냥 넘어갔겠죠. 하지만 이 씨를 통해서 인류애를 배우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은퇴한 교수였습니다. 그는 여행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세계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각 여행에서 소중한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의 보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여행 가방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소매치기들의 위치를 찾아냈고 소매치기들의 위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습니다. 제 불안감을 감지한 이 씨는 제 어깨에 안심의 손을 얹어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한국의 경찰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 순간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서 벽에 걸린 시계는 몇 초가 지날수록 더 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흔들림 없는 의지로 도시 전역의 여러 팀과 협력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이제 소매치기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씨와 저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지도가 표시되었고 점들이 깜빡이며 범인의 마지막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첨단 인프라와 공공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점들이 움직이면서 현장의 팀원들도 움직였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번화한 명동 거리를 지나 청계천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나 인사동의 미로 같은 골목길까지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에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 내 소지품은 무사할까? 제가 초조해할 때 이 씨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의 모험, 이스탄불의 번화한 시장, 뉴질랜드의 고요한 풍경에 대한 이야기, 흥미진진한 그의 이야기는 회의실의 긴장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경찰이 현지 시장에서 소매치기들을 찾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무전기를 들고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방의 문이 열리더니 한 경찰관이 제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은 조금 낡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헌신적인 경찰과 뜻밖의 조력자 이 씨의 도움으로 제 소지품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범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일 때문에 미워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경찰관분들 덕분에 찾을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 씨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평생의 친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의 시련을 뒤로하고 지쳤지만 안도하며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난관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이자 다가오는 토너먼트의 필수적인 도구인 배드민턴 라켓이 손상된 것입니다. 스트링이 끊어지고 프레임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켓들이 다 부서진 겁니다. 아마 격하게 도망가다가 다 망가져 버린 거겠죠. 대회는 내일인데 오늘은 벌써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급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인이라기보다는 수호천사처럼 느껴지는 이 씨에게 제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국 이커머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쿠팡과 마켓컬리 두 가지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송 시간으로 방대한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스포츠 섹션을 둘러보다가 망가진 라켓과 거의 동일한 라켓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경기에 필요한 몇 가지 필수품도 구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곧 에너지바와 바나나 그리고 새 배드민턴 복장까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이 씨와 저는 인생과 꿈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TV에서 배드민턴 전설들을 보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몇 차례 경기를 관람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한 그의 열정이 느껴졌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 다시 불타오르더군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도시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일 라켓을 손에 쥐고 새로운 목표 의식을 느꼈습니다. 지난 하루의 사건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지만 회복력과 적응력, 낯선 사람의 친절에 대한 귀중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토너먼트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 실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여정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고 제 마음도 설렘과 긴장감, 결단력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칵테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토너먼트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코트와 경기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경기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관중석은 깃발과 배너를 흔드는 팬들로 서서히 가득 차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며 서브 연습을 하는 동안 저는 이 순간까지 이어진 롤러코스터 같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여행 가방, 한밤중 배달 김씨와의 인연 등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수들을 소개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의 이름을 들었는데 바로 중국에서 탑 클래스였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의 모든 사건 이후 첫 경기가 중국 선수와의 경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코트 위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꾸 소매치기 범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로 반드시 이기겠다 다짐했습니다. 경기는 샤니의 강력한 서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샤니 선수는 빠르고 민첩하며 강한 서브를 주로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랠리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죠. 역시 본능까지 갖춘 명성에 걸맞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매 포인트마다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쿠팡에서 구매한 라켓은 제 손에 딱 맞는 느낌이었고 지난 며칠 동안 극복한 모든 도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아슬아슬한 실수나 좋은 경기력에 탄성을 지르며 열광했습니다. 이 씨는 관중석에서 파이팅이라고 적힌 임시 현수막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그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세트는 우리 둘 다 매 포인트마다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접전이었어요.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제 리듬을 찾았어요. 서브도 더 정확해지고 리턴도 더 강력해졌죠. 아마 그 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혼처럼 느껴졌던 경기 끝에 제가 승기를 잡았어요. 스코어는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승리의 희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경기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제 여정을 방해할 것 같았던 난관도 극복한 셈이었죠. 샤니와 악수할 때 그의 눈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코트 위에서는 상대방이었지만 코트 밖에서는 서로를 존경하는 동료 선수였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코트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기에 대한 감사, 교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맺은 뜻밖의 우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당일 배송이 되는 좋은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